안녕하세요. 에투스교육 평가원 소장 김병진입니다. 네, 시험이 늘 말을 하지만 또 늘 반복되지만 학생들이나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놓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영어와 한국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상대평가죠. 그러니까 시험이 쉬웠다는 것이 곧 내가 시험을 잘 봤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내가 시험을 못 봤다는 게 또 내가 이제 시험을 좀 이렇게 점수가 낮다, 어렵다, 시험이 어려웠다라고 해서 내가 시험을 못 봤다라는 것과 또 동일화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지금 뭘 해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 좀 명확하게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늘 우는 존재가 있잖아. 근데 어려워도 쉬워도 늘 뭔가를 하고 있는 존재도 또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여러분이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에 너무 막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시험이 뭐 쉬웠다고 할 수 있죠. 쉬웠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쉬웠다라는 기준 자체가 예를 들면 지금 1등급의 기준선이 되는 원점수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국어를 보면 이렇게 쭉 봤을 때 지금 이 96이라는 숫자가 만약에 맞다면 이건 어디까지 추정치니까 이게 만약에 맞다면 최근에 이 5번의 평가원 시험 중에서 가장 1등급 컷이 높죠. 근데 기본적으로 3등급도 보면은 지금 가장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가 상대적으로 좀 쉬웠다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영어는 보니까 비율이 7% 초반일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또 이것도 좀 놀라워요. 예.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7% 정도인데 6월보다는 높은 거죠. 근데 전년도 수능이나 전년도 6월에 비하면 뭐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뭐 좀 멘붕에 빠졌을까? 수학은 그냥 이 90이라는 숫자가 아주 뭐 낯선 숫자는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근데 6월에 비하면 좀 편차가 있죠. 6월에 비하면 좀 더 높아진 거다. 근데 뭐 나영의 2등급부터는 뭐 별로 그렇게 막 차이가 난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왜냐? 82랑 84라는 이 점수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으니까. 수학은 뭐 그렇게 막 뚝뚝뚝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점수가 1점 단위로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가형은 약간 조금 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을 거고 나형은 사실은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등급 컷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하거나 이게 막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까지 수능을 잘못 준비했다거나 내가 최저를 못 맞추겠다거나 이런 거와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부터 무엇을 할 거냐. 그래서 지금부터 무엇을 할 거냐를 같이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앞에 그 6시 라이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모의평가를 조금 더 분석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필요한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평가도구로서 접근을 할 때 첫 번째 평가도구에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9월 모평을 평가도구로서 이렇게 의미를 갖고 접근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전범위가 출제됐기 때문이다. 그 전범위가 출제됐기 때문에 여기서의 위치는 좀 더 현실적인 위치다. 그러니까 9월 모평 이전에 특히 6월 모평을 잘 떠올려 보면 6월 모평은 전범위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근데 9월 모평이 지금 전범위로 출제가 됐으니 이 전범위로 출제된 거에서 내 위치가 나왔으면 그 위치는 조금 더 현실적인 위치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9월 모평은 평가 도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응시집단의 유사성이라는 것이 위치의 유사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앞에서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수능 응시집단과 9월의 응시집단이 비슷해요. 규모 자체가 비슷하거든요. 규모 자체가 비슷하면 상대적인 위치도 좀 비슷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수시지원의 기준점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부분은 크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 두 가지 부분이 어떤 기능을 갖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학습도구로서 접근을 한다는 거는 당연히 평가원의 의지와 의도, 즉
6평과 비교를 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올해 평가원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정리를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습성과를 어떤 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향후 학습을 하는 방향이라든지 목표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할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할 거니까 좀 힘들어도, 그리고 뭐 좀 좌절스러운 친구도 있고 막 이렇게 신나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좀 더 이렇게 가라앉히고 평정심에서 듣고 나면 뭔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응시집단이 얼마나 유사하냐, 이걸 이제 수치로 한번 보자고요. 이게 최근에 있었던 시험들이에요. 그러니까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이만큼 인원이, 이건 접수 인원이에요. 응시 인원이 아니고 접수 인원보다 응시 인원이 항상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응시 인원이 아니라 접수 인원인데, 이 접수 인원이 이 정도 됐어요. 근데 2017학년도 9월 모평에 보면 60만 7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 모평보다 9월 모평이 많죠. 그리고 2018학년도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봐도 9월 모평이 많아요. 그쵸? 네, 공교롭게 6천 명 정도 많아요. 근데 2019학년도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봐도 9월 모평이 많아요. 8천 명 정도가 많아요. 그쵸? 네. 그러면 왜 6월 모평이 아니라 9월 모평에 더 주목하는가? 그 이유는 이런 데 있죠. 2017학년도 수능을 보면 60만 5천 명이 봤는데, 이 60만 5천 명은 60만 1천 명보다는 60만 7천 명에 가까워요. 그렇죠? 네. 그리고 2018학년도에도 59만 3천 명이 봤는데, 이 59만 3천 명이라는 숫자는 2018학년도 9월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인원보다 이 인원이 더 많고, 이 더 많은 인원들 속에서 내 위치가 나오게 될 텐데, 그건 수능과 거의 유사한 성격을 띈다. 수능과 거의 유사한 성격을 띈다. 그래, 올해도 수능과 유사한 성격을 띌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간을 보면 9월 모평에서 훨씬 더 수능과 유사성이, 응시 인원의 유사성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9월 모평의 위치는 수능의 위치와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9월 모평을 보고 나서 학습을 하는 것이 초점이에요. 근데 학습을 하는 것이 초점이고, 그 학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위치를 알고 그 위치로부터 동기가 유발되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학습을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위치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걸 알아내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이투스에 있으니까 이투스에 있는 서비스를 얘기하겠죠. 근데 그 다른 데는 뭐 어떻게 서비스 하는지 몰라요, 내가. 근데 이투스 서비스를 만들 때 이런 것들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풀 서비스 같은 게 있는데, 이런 풀 서비스 화면이 있어요. 풀 서비스 화면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성적 입력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면 성적 분석에 보면 이렇게 내가 갈 수 있는 위치를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빨간 게 내 점수인데, 이 점수에서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대학들이 이렇게 있다. 가군엔 이렇게 있고, 나군엔 이렇게 있고, 다군엔 이렇게 있다는 걸 보여줄 거야.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내가 특정한 어떤 대학 모집 단위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약식으로. 근데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약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반드시 그걸 갈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요 정도 성적대구나. 이거는 그냥 단순 합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내일 8시 이후에 가면은 요런 서비스가 열리게 되는데, 온라인 배치표라는 서비스가 열리게 되는데, 이거는 대학별로 영역별 반영 비율이나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서 너가 여기를 갈 수 있어? 없어?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요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풀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온라인 배치표를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위치를 파악하고, 근데 이 위치를 파악한 거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자, 내가 아까 9월 모평은 수능과 응시집단의 성격이 유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의 위치가 수능에서 위치와 유사하다. 근데 잘 보면 내가 등호를 쓰지 않고 근사값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위치의 유사성이 있다는 말이 곧 위치가 고정된다는 말은 아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곳을 갈 수 있다. 어떤 대학을. 근데 내 목표는 이 대학을 가는 거다. 요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요 대학을 가는 거다. 근데 만약 그 위치가 고정된다면 여러분은 요 대학을 못 가겠지. 하지만 여러분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유사할 뿐 변화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위치의 유사성이 고정이 아니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실제로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점수 100분위 구간이 280에서 285, 280에서 285라 하면 세 개 영역을 합쳤을 때 280에서 285란 얘기예요. 280이라고 285라고 하면 평균 100분위가 95인 거잖아요. 그렇죠? 95인 학생들 중에 수능에서 옳은 비율이 22.1% 정도가 된다. 자연계는 24.7%가 점수가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240에서 245, 240 기준으로 생각하면 평균 100분의 80이잖아요. 그렇죠? 그 80의 100분위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성적이 향상된 비율은 더 높아요. 34.6%와 42.1%. 그 내려가서 200에서 205로 가니까 여기서의 점수는 42.7%와 49.2%로 더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9월 모평이 기본적으로 유사성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결국 그 위치라는 것 자체는 얼마인지 변화할 수 있다. 여기에 보면 유지 비율은 채 5%가 안 돼요. 어떤 점수 때든. 그러니까 5%가 안 되고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지가 향상이 되든 하락하든.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위치를 확인하는 건 좋은데 위치를 확인하고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 가 할 거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데 그래도 내가 더 오를 수 있을 가능성은 무엇이고 오르면 어디까지 갈 수 있고 그랬을 때 나는 뭘 해야 될 건가.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들어와서 성적 분석의 11월의 가능성이라는 데를 가면 탭 중에 11월의 가능성이라는 탭이 있어요. 그 탭에 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여러분의 모평 점수 100분위 기준으로 그 기준에 작년 여러분 선배들 중에 가장 점수가 많이 오른 그리고 그 점수대의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받은 그리고 가장 낮게 받은 점수가 나오고 그 점수로부터 갈 수 있는 대학도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의 눈은 당연히 평균 점수와 최저 점수를 확인은 해야겠지만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있어요? 최고 점수로 갔을 때 내가 그 최고 점수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할까를 고민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라는 걸로 끝나라고 하는 게 아니다. 절대.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갖고 봐야 된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지금 받은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를 여기까지 올리려면 무작정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나서 제일 나쁜 경우의 수가 뭐냐. 그냥 열심히. 다 열심히 해.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생각을 갖고 또는 전략을 갖고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형태로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이 학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학습 도구로서 9월 모평을 활용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자, 학습 도구의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되는 거 평가원의 의지와 기조는 무엇이었나 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평가원의 의지와 기조를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볼 수 있는 게 뭐냐. 표현점수 최고점과 비율, 영어의 비율이에요. 자, 표현점수 최고점과 영어의 1등급 비율인데 일단 표현점수 최고점만 가지고 보죠. 자, 이번에 예상은 9월의 가채점 예상이에요. 예상은 국어는 132, 수학과는 138, 수학나는 140이에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왜 표현점 최고점을 보느냐. 표현점 최고점을 보는 이유는 표현점 최고점은 원점수 평균과 대체로 반비례해요. 원점수 평균과 대체로 반비례하기 때문에 표현점 최고점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원점수 평균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원점수 평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시험이 상대적으로 뭐 했다는 얘기야? 어려웠다는 얘기겠지. 근데 표현점 최고점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원점수 평균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시험이 대체로 쉬웠다는 얘기야.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면
국어가 떨어졌고 수학가도 떨어졌고 수학나도 떨어졌어요. 근데 수학나의 이 움직임은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수학가는 이게 차이가 좀 커요. 국어도 차이가 좀 커요. 근데 잘 보면 국어는 143, 134, 134가 나왔었던 거예요. 전년도에. 근데 올해도 140에 132가 나온 거예요. 그럼 국어는 이 추세를 밟고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국어는 난이도가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점수 평균이 올라가요. 적응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어 부분은 전년도 수능부터의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평가원에서도 국어를 뭔가 더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도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뒤에 경향에서 얘기하겠지만. 근데 수학과는 지금 보면 145라는 전에 없던 숫자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 전년도에도 138이라는 숫자 나오고 난 다음에 131이 나왔단 말이에요. 9월에. 그리고 130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올해 9월도 떨어졌을까?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졌는데 이게 이 떨어진 수치도 예년의 수치에 비하면 뭐한 수치예요? 높은 수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과는 좀 어렵게 출제하려는 의도가 있구나. 근데 수학과는 어렵게 출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말이 앞서 이제 이정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킬러보다는 준킬러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수학나는 비슷한 패턴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이 흐름과 그런 측면의 변화들을 봤을 때 평가원에서 국어와 수학나는 큰 틀의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수학과는 조금 더 어렵게 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그 의도는 어떻게 실현될 건가? 그게 출제 경향으로 나타날 거예요. 이거는 의지잖아, 의지. 그러니까 의지가 이런 거야. 그리고 영어 1등급을 보면 자, 2018학년도부터 절대평가가 됐기 때문에 이 수치는 비율로만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어요. 인원이 몇 명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율이 중요한 건데 전년도 6월에 2018학년도 6월에 8%대 근데 9월에 5%대 그리고 수능에는 10%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때는 쉽게 이때는 좀 어렵게 내보고 수능에서는 그것들을 절충을 해서 내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거꾸로 4%대가 올해 6월에 나왔으니까 그럼 당연히 9월에는 2%를 뭐 하고 싶어 할 거다. 높이고 싶어 할 거다. 이걸 높이기 위해서 평가원이 뭘 했는가라는 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퍼센트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인데 그럼 그 의지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뭘 했는가라는 걸 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걸 체크를 하고 여러분이 앞으로의 학습 방향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떤가. 자, 잘 기억을 하세요. 이거는 분명히 나는 강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국어 강사도 아니고 한때 국어 강사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 국어 강사도 아니고 수학 강사도 아니고 영어 강사 더더욱 아니잖아. 근데 선생님들한테 여러 가지 경로로 물어봤을 때 이런 패턴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국어는 이게 무슨 뜻이냐. 6월의 흐름에서는 6월과 내가 아까 비교해 봐야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6월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 9월에 달라진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국어는 사실 6월과 9월과 전년도 수능과 아주 큰 틀에서의 차이를 보기는 어려워요. 단 화법과 작문의 복합지문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 3번 연속으로. 전년도 6월 모의평가부터 하면 5번 연속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러면 올해 수능에도 화법과 작문의 복합지문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 네문항이 나왔는데 4번부터 7번이었단 말이야. 근데 3번부터 7번으로 바뀌었어. 5문항이 나왔어. 이게 수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겠다. 근데 다른 건 모르겠고 오답률이 좀 높았던 문항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오답률 가장 높은 문항과 두 번째 높은 문항이 모두 제시문을 기준으로 보기에 적용시키는 문제야. 이번 구평으로 얘기하면 영어 약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채권 나왔던 거 있죠. 그 지문이죠. 그 지문에서 여러분이 오답률 상대적으로 높았던 게
그리고 다른 데서도 높았던 게 그 전자 나오는 부분, 그 부분에서 높았던 게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걸 연결시키는 거야. 앞서서 이제 권 교수님 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권 교수님 말씀하시다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보기에 적용하는 건 뭐 한 단락 또는 두 단락의 내용으로 국한돼서 출제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의 내용들이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될 거다. 올해 수능은. 그래서 이게 물론 올해 수능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국어는 항상 이 비문 독서에서의 제시문 기준으로 보기의 내용을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때가 많다라는 거.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수학은 물론 가와 나를 묶어 설명을 하는데 물론 가와 나와 좀 다르긴 하죠. 다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나의 공통된 흐름은 킬러 난이도가 극상으로 출제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극상으로 출제되지 않고 조금 낮춰서 출제. 물론 30번은 극상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기본적으로 21번이나 29번의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극상으로 올라가거나 그런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다. 단, 자, 이게 여러 가지의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독해의 오류, 즉 문제를 읽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말이 이상하다. 오류가 생긴 거예요. 문제를 읽는데 오류가 생겨서 오류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 쉽게 할 수 있는 계산을 여러 개 길게 늘어서 틀어서 계산을 하게 되지. 그러면서 그 계산을 하다가 실수가 나오지. 그래서 지워서 다시 풀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계산이 복잡하거나 길게 나온다라는 설명도 또는 그런 해석도 충분히 맞는데 계산이 왜 길어지냐? 그건 문제의 독해력이 떨어져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학습의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것은 정확한 독해를 통해서 상황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그 정확하게 읽은 걸 바탕으로 이 문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제발 끝까지 좀 풀어라. 아는 문제든 모르는 문제든. 즉 끝까지 문제를 푸는 연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풀리지 않는 숙제인데 내 개인적으로는 영어가 왜 이렇게 1등급 비율이 안 올라오나. 영어는 풀리지 않,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숙제인데 영어는 올해 6월 모평부터 유형에 약간씩의 변화를 주는, 그러면서 추론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유형의 변화와 추론의 강화라는 거를 9월에도 그대로 유지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실제 수능에서도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패턴처럼 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영어에서 지금 강조를 하는 건 문맥적인 의미나 문맥적 어휘나 뭐 주제나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건 결국 추론적인 능력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추론이 강화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되 이번 시험에서 아주 두드러지는 변화가 배점의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빈칸이 이제 5개씩 나오다가 작년까지는 올해 6월에 4개가 나왔는데 이번엔 4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4개가 나왔는데 4개 중에 2개는 3점짜리인데 2개는 2점짜리였다. 즉 6월 모평까지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빈칸을 3점짜리로 출제를 하다가 이번엔 3점짜리 2개, 2점짜리 2개로 출제를 했다. 그게 배점의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 난이도가 조정이 된 거죠. 자, 아까 이 앞장에서 제가 영어를 6월에 그 1등급 비율이 좀 많이 낮았기 때문에 9월에 상대적으로 좀 올려야 될 필요가 있고 그걸 올리는 방식으로 평가원이 뭘 선택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 자, 그랬을 때 자 생각을 해보세요. 빈칸을 4개가 나와서 다 틀린다라고 했을 때
6월 모평에는 12점이 깎이는 건데. 그치? 근데 9월 모평에는 10점이 깎이는 거잖아. 그러면 원점수가 인플레가 일어나겠죠. 뭔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비율도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언제도 존재할 수 있다? 수능에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어려운 문제들, 그러니까 수학과 영어의 비슷한 패턴일 수도 있고 국어도 같은 패턴일 수도 있는데 배점이 높은 게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게 뭐 킬러라든지 뭐 이런 의미로 많이 표현이 되지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배점을 조금씩 낮춰가면서 뭔가를 변화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게 실현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학습을 하는 방향에서 중요한 거는 중요한 문제, 덜 중요한 문제를 나눠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게 필요하다. 꼼꼼하게 학습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영어는 문맥적 의미와 추론 그리고 유형 학습을 병행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의 변화가 나타나지만 결국 우리가 시험지에 만나서 보는 유형은 새롭지만 그걸 풀어나가는 방식 자체는 뭐 할 수 있다. 그 전의 모습하고 똑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형의 학습과 문맥적 의미와 추론을 동시에 학습을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부터 공부해서 뭐 하냐고 앞에서 얘기했잖아. 점수가 뭐 할 수 있다. 오를 수 있다. 점수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자, 학습의 완성도를, 학습 도구로서 9월 모평을 사용하는 두 번째 방식은 학습의 완성도,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건데, 그걸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은 6월 이후에 뭘 중심으로 공부했나? 그걸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건 늦어도 내일까지 해야 됩니다. 내일까지 난 6월 모평 이후에 뭘 했나? 자, 내가 6월 모평 이후에 문법을 열심히 했다, 국어에서. 그러면 국어의 문법의 정답률이 몇 %인지. 즉, 5문제 중에 4문제를 맞췄는지, 2문제를 맞췄는지, 3문제를 맞췄는지를 여러분이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6월 이후에 문법을 집중적으로 했더니 내가 다 맞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 맞을 수 있었는지 또는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틀렸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즉 여기와 여기를 금요일까지 끝내고 됐죠? 여기와 여기를 금요일까지 끝내고 토요일부터는 요 부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맞췄던 부분이 있고 틀렸던 부분이 있다면 틀렸던 이유가 있을 거고 맞췄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이 학습 방법과 학습 방법이 어땠기 때문에 틀렸고 어땠기 때문에 맞췄고로 여러분이 발전시킬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그걸 바탕으로 9평 이후에 여러분이 뭘 할지가 명확하게 나올 수 있다. 이 과정을 모든 영역에서 거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학습의 방향을 설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잘 생각합니다. 내가 뭘 공부했고 그 공부한 부분에서 얼만큼 맞았고 근데 맞힌 이유는 무엇이고 틀렸던 이유는 무엇이고 그랬을 때 그 틀린 것과 맞힌 것이 어떤 방법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지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즉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런 목표를 설정할 때 여러분한테 아주 중요한 것이 이런 오답 분석이나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런 걸 할 때 내가 이걸 왜 틀렸는지 이걸 왜 맞았는지 또는 이런 유형을 내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유형의 다른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빠른 채점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빠른 채점에 점수 입력을 하지 않고 우리 풀서비스에서 번호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맞고 틀린 것들이 쭉 나와요. 맞고 틀린 것들이 쭉 나오고 틀린 부분을 클릭하면 여기에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게 문제가 나오고 이거를 옆에 유사문항까지 나와요. 그 유사문항을 풀어서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없는 문제인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거 하나. 이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 또 하나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은 풀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공부를 해도. 그러면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이번에 2개를 틀렸는데 5개를 틀렸는데 5개 틀린 것 중에서 요 2문제는 내가 당장에라도 공부를 조금 더 하면 풀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요 3문제는 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다. 공부가.
그래서 내가 두 문제를 더 맞추면 어떻게 될 건가? 즉 내가 두 문제를 더 맞춰서 원점수가 몇 점이 되면 나는 대학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떻게 달라지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럼 내가 대학이 이 두 문제를 더 맞추면 이 영역에서 두 문제를 더 맞추면 대학이 여기까지로 바뀔 수 있구나. 그래서 그 두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는 거하고 그냥 야 점수가 오를 수도 있대. 열심히 하자. 이거랑 굉장히 다른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이거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학습, 시험을 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학습까지 이어지는 글자 그대로 풀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해둡니다. 자, 6시에 본 친구들은 봤을 수도 있는데, 이제 6시에 집에 아직 안 와가지고 안 봤던 친구들, 이게 뒤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오늘 모평을 보고 나서.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모평을 보고 나서 수능까지예요. 일단은. 그쵸? 예. 여기까지 며칠? 70일. 딱 10주. 그쵸? 예, 10주가 남았어. 이 10주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할 건가? 예. 그랬을 때, 자, 2주. 응? 여기 이 2주에, 이게 2주야, 2주. 이 2주 동안은 구평 분석을 해라. 앞에서 얘기해 줬잖아. 그치? 그 방법으로 구평 분석을 해요. 자, 이건 하나의 예예요. 자,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꼭 맞다. 이렇게 다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즉, 지금부터 수능까지는 한눈에 쫙 보여야 돼. 내가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할지.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되게 무책임하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만약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이거는 몇 주쯤 될까? 여기가 2주였으니까. 이거는 좀 2주보단 많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4주. 이 기간 동안 뭘 하냐? 내가 어려워했던 거. 자신 없었던 거. 또는 내가 실수라고 생각했던 거. 이 4주 동안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본다. 그러면서 중점적으로 해보면서 다시 봐야 될 거 있잖아. 다시 봐야 될 거를 좀 체크를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웠던 건데 내가 하다 보니 이게 돼. 이건 됐어. 이건 여전히 어려워. 여전히 어려운데 수능에 나와도 어려울 것 같아. 근데 만약 이건 했는데 이건 한 번 더 하면 수능 때 절대 안 틀릴 것 같아.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 절대 안 틀릴, 한 번 더 하면 안 틀릴 것 같아. 그런 걸 고르는 거야. 그걸 4주 동안 하는 거야. 그러고 다시 몇 주? 2주. 이때는 뭐 한 거? 쉬운 거. 내가 쉬워했던 거. 그리고 좀 자신 있는 거.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어.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걸 중심으로 이 2주 동안 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 내가 이런 거는 되게 쉬워했는데 한 번 더 보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건 내가 자신 있었는데 한 번 더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고 2주가 남아요. 그쵸? 네. 왜? 10주니까 2주, 4주, 2주니까 2주가 남잖아. 그 2주 동안 뭘 해? 파란 걸 하는 거야. 그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남은 기간 동안 해야 된다는 거를 꼭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다음 주에 원서를 쓸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원서를 쓸 거예요. 그쵸? 원서를 쓸 때 지금 뭐 원서를 쓸 때 고민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거 내가 얘기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 그 이투스 홈페이지에 오면 내가 찍어 놓은 동영상도 있어. 그거 보면 돼. 그거 보면 되고,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거. 마지막 마감 날짜. 더 정확히 말하면 마감 시간. 마감 시간을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해두세요. 마감 시간. 그리고 대학별고사를 언제 보는지. 이게 뭐 오전 오후에 있다. 그럼 뭐 진짜로 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갈 수도 있지.
근데 오전에 있다 둘 다. 그럼 못하잖아. 어? 뭐 그런 대학별고사 실시.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또 있는데 없는 줄 알고 쓴다거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잖아. 뭐 4개 영역, 뭐 3개 영역, 3개 영역 중에 뭐 4개 영역 중에 2개 뽑아서 뭐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마지막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고 서류를 내야 되는지 안 내도 되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돼. 그러니까 뭐 교사 추천서가 없는데 괜히 뭐 또 선생님한테 가서 써달라고 한다든지 자기소개서가 있는데 뭐 자기소개서 없어도 되는 줄 알고 안 쓰고 팡팡이 놀다가 이런 것들 서류 제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수능에 실패하지 않겠지만 실패할 때를 대비한 전략이 있는가를 꼭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수능에 실패했을 때 나한테 뭔가 있나? 이번에 내가 쓰는 수시 원서에는 수능에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게 있나? 라는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게 최종적으로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5가지 포인트다라는 거. 그거를 꼭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이 수시 원서 접수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되뇌이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생각을 해두세요. 자, 안 하면 지금부터 공부를 안 하면 불안하지 않아요. 되게 이상하죠? 안 하면 불안하지 않아.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 불안할 이유가 없어. 근데 되게 웃긴 거야. 하면 불안해. 되게 골 때리지.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 불안하지가 않아. 왜?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는 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안하지 않지. 근데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막 기대감이 생기거든. 이걸 내가 하면 점수가 얼만큼 오를 거고 막 이런 기대감이 생겨. 그럼 막 불안해지는 거야. 근데 더 하면 그 단계에서 더 하잖아요. 더 하면 극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면 안 돼. 이 상태는 당연히 안 되고 이 상태가 되면 안 돼. 불안하면 어떻게 하면 불안을 없앨까 고민하지 말고 더 하세요. 그러면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이제 10주 남았다, 10주 남았다 그랬잖아요. 한 달 남았을 때 제일 나쁜 게 뭔지 알아요? 한 달 남았을 때 제일 나쁜 게 내일이 수능 날이었으면 좋겠다. 내일이 수능 날이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은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내가 뭘 해도 지금과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내일이 수능 날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하루가 남아도 지금 내가 하면 바뀔 수 있다. 내일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 9월 모의평가가 여러분을 훨씬 더 지금의 여러분보다 훨씬 더 멋진 여러분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